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장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크립토 업계에는 국내외로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루나테라 사태부터 해서 연말에는 위메이드의 위믹스 상장 폐지 논란까지 이어졌는데요. 새해 들어서는 바이낸스의 국내 원화 거래소 인수 가능성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는 모두 거래소가 끼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12일이었죠. 상장 폐지 가이드라인을 이 원화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가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좀 사후 약방문이 아닐까 걱정도 되고 그나마 좀 이제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저는 후자로 좀 보고 있는데요. 다소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결국 닥사의 존재 목적 자체가 그런 시장 자율 규제를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그걸 이제 한 단계 나아갔다는 것에서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태계의 핵심인 거래소의 움직임도 관측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에서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전해드리는 인포맥스티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자, 오늘 만나볼 분은요. 블록미디어의 최순중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022년이 루나테라 사태부터 해서 FTX 파산 사태까지 정말 사태가 많았던 한 해였던 만큼 이제 2023년에는 재정비의 해, 이제 회복의 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오늘 가상자산 시장 관련해서 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크립토 업계 현황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네, 암호화폐의 겨울은 아직도 조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업계에서 뭐 이런 암호화폐 겨울이나 주기적인 순환이나 불장과 하락장의 연속 이런 것들은 많은 경험들이 이미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래 업계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고요. 특히 지난 2주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19,000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12월 말에서 이제 1월 2주간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왜 가격이 회복했습니까? 네, 일단은 첫 번째로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이게 해소되는 조짐이 분명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의 12월 CPI 인플레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6.5%로 다소 둔화됐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6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1분기에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아마도 스몰 스텝인 25 bps로 갈 것 같다라는 관측이 90%를 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인데 매우 견고하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 증시도 다소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뭐 가치 저장 수단이다, 디지털 금이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위험 자산 중에 하나이다 보니 금리의 어떤 앞으로의 방향 이런 데 많이 예민하게 좀 움직이는 역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2월 말에 이제 15,000선 후반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 가격이 1월 초 그러니까 13일 기준으로 19,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게 뚜렷하게 어떤 이유가 있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12월 31일 마감 기준으로 16,596달러였던 것이 오늘 새벽 기준으로 19,000달러를 회복하면서 무려 14.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앵커님이 2주 전에 비트코인을 사셨다면 지금 14.4%의 그런 수익을 얻어낸 것이죠. 이게 약간 뭐 기술적 반등, 반짝 반등일 수도 있고 뭐 전반적인 이제 회복의 신호탄일 수도 있는데, 그죠? 정말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슈도 하나 점검을 해볼 텐데요. 이제 새해 벽두부터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가 우리나라의 원화 거래소 고팍스를 인수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취재를 좀 해보셨죠? 어땠습니까, 실제는? 네, 실제로 뭐 제가 이준행 대표와 직접 통화도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준행 대표 개인이 가지고 있는 41%에 가까운 그 지분을 바이낸스에 인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경영은 계속 이준행 대표가 유지를 한다. 그리고 실제 12월까지 실사도 마무리했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고팍스 대표의 입으로 나온 일인 만큼 사실상 됐다라고 보는 것도 무방할 꽤 많은 보입니다. 진도가 나갔네요. 네네. 좀 기다리는 그렇군요. 상황인 것 같네요. 보죠. 이번 주에 그 홍콩에서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바이낸스 공동 창립자인 허이가 직접 나와서 일문일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예. 그 자리에서도 지금 산업복구기금을 가지고 두 가지 큰 딜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팍스 인수입니다. 그 사실 이제 뭐 고팍스 입장에서도 그렇게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인 게 그 이제 고파이 금액이 상당히 크고 또 제니스 트레인 자체도 그 빠른 어떤 회수가 가능한 그림들이 현재 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그죠?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유동성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짧게 어제 12일 날 나왔던 이슈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닥사에서 이제 상장 폐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무려 국회에서 요거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닥사의 움직임 아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네. 근데 외양간 고쳐야죠. 네, 닥사의 움직임은 일단 자율 규제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예, 국회에서 법안이 나와서 규제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업계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죠. 네, 금감원도 자율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법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자율 규제를 일단 맡기는 이유는 빠르게 시장에 대처하기 위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상자산 업계의 주요 인물들의 2023년 전망 그리고 기대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이 코인 업계는 한 사람 한 사람 유명 인플루언서가 입김이 진짜 셉니다. 그래서 먼저 이더리움의 공동 설립자인 비탈릭 부테린부터 한번 볼 텐데요. 올해를 어떻게 전망했습니까? 네, 비탈릭 부테린은 올해 세 가지 기회가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공동 설립자이고요. 예. 지난 그 작년 12월 20일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인 부테린이 뱅크리스의 창립자인 데이비드 호프만과 대담을 가졌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언급한 것이 첫 번째로는 지갑, 두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 네. 세 번째로는 이더리움 기반의 로그인 서비스. 네. 이 세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예. 하나씩 얘기를 해주시죠. 예. 네네. 첫 번째로 지갑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FTX가 붕괴되면서 급부상한 것이 바로 셀프 커스터디입니다. 예, 비탈릭이 언급한 지갑 개발도 바로 이 안전한 자산 수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예, 비탈릭은 사용자들에게 자산을 이런 콜드 월렛에 보관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비탈릭은 개발자들이 지갑에 또 인프라에 더 많은 또는 더 지속적인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비탈릭은 일반인들이 암호화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수십억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갑을 만든다면 이것은 암호화폐 업계에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갑이 사실 너무 중요하긴 하죠.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비즈니스들이 시작하니까 우리가 기존 금융에서 어떤 계좌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계좌가 또 있어야지만 어떤 금융 활동이 시작이기도 하니까요. 네네. 그런 면에서 지갑이 얼마나 쉽고 안전하게 나오는지는 너무 중요한 포인트 같긴 합니다. 네네. 일종의 계좌를 볼 수 있는 지갑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저항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것이다. 이 네네.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예. 그런 암호화폐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갈수록 사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신뢰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작년 한 해 동안 1달러 1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등식이 깨지는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을 했었죠. 네. 그래서 확실히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면 안전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탈릭은 이처럼 인플레이션에도 저항할 수 있는 좀 더 안정성이 높은 스테이블 코인이 마련된다면 화폐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저개발 국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의 급속한 사용 증가가 또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1달러에 1대1로 대응하는 그런 가치를 지니게 보통 만들게 되는데 왜 자기가 만든 이더리움을 얘기하지 않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는데 이더리움은 스테이블 코인이 가진 안정성만큼의 그 안정성이 없나 보죠? 그건 아닐 텐데. 아, 그건 아니고요. 예. 이더리움 자체는 스테이블 코인 성격이 없죠. 예. 예, 매일 전 세계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가격이 등락하는. 근데 그 스테이블 코인조차도 거의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은 이더리움이라는 이제 플랫폼 위에서 토큰으로 발행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더리움 기반의 수수료가 나오는 그 금액의 비중을 보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트랜잭션 수수료가 굉장히 많은 큰 비중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잘 되는 게 이더리움이 잘 되는 거로도 볼 수도 있으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오히려 확대가 되면 이더리움 내도 나쁠 게 하나도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더리움에 기반한 로그인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다. 네. 요거는 사실 이해가 저는 좀 잘 가지 않는데요. 네, 이 문제는 그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그런 이더리움의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많은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구글, 페이스북, 뭐 네이버, 뭐 이런 트위터. 그런데 이런 서비스들은 다 중앙화된 업체의 폐쇄형 로그인 서비스죠. 예. 예, 비탈릭은 이더리움이 이런 서비스로부터 로그인 권한을 빼앗아 올 수 있다면 그런 기술을 개발한다면 결국 이더리움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 더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는 웹2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 웹2는 개별 서비스별로 로그인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회원수 확보, 그다음에 인터넷 환경의 로그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길게 보면 웹2와 웹3의 전쟁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블록체인 기술로 이더리움 로그인 서비스는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분명 웹2보다는 뛰어날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이제 2023년을 내다보는 관측이 웹3가 이제 슬슬 대세가 되는 타이밍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유사하게 했던 사람이 이제 바이낸스의 대표인 CEO인 이제 자오 창펑입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낸스가 FTX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이슈에 휘말리기도 했고 스스로 이제 지급 준비금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기기도 했었는데 이용자들한테 이제 연말에 사용자 레터 이런 편지를 좀 썼어요. 어떤 내용이 좀 담겼었습니까? 네, 그 제목이요. 런싱 웨이 왕. 이게 무슨 얘기냐면 끈기가 왕도다. 끈기가 왕도다. 예. 그러니까 끝까지 뭐 이쪽 업계 용어로는 뭐 존버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그 말보다 끈기 있게 멋있네요. 버티면 예. 왕도 그게 왕도다. 뭐 이런 제목으로 그 편지를 띄웠습니다. 예. 여기에서 보면은 세 번째 이제 챕터에 미래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CG는 첫 번째로는 FTX 사태의 영향으로 블록체인 분야에 이런 그 어려움이 당분간은 계속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약세장은 지난 약세장보다는 더 나은 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업계는 빠르게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는 회복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창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사실 사용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최대 거래소 CEO로서 한 말이 있겠죠. 네네. 사용자 보호 관점에서는 그 창법자원은 규제 준수와 투명성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은 규제를 준수하면 이게 단기적으로 거래소에 도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업계 전체는 한 방향으로 규제 준수에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암호화폐와 웹3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좀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도록 혁신하고 건설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끝으로 규제를 지킴으로써 사용자의 신뢰를 얻게 된다면 좀 더 빠른 시장 회복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일단 생태계가 신뢰를 회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 보호, 투자자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한다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사실 뭐 미국 검찰의 뭐 수사를 받기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또 아이러니하게도 각국의 규제 당국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이제 플레이어가 역외거래소거든요. 각 국가에서 통제를 받지 않는 국가 밖의 어떤 준줄 두고 운영 거래소인데 그 대표적인 거래소가 이제 바이낸스란 말이죠. 몇 개 거래소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망하기도 하고 어려워졌는데 그런 거래소들에 대한 규제가 정말 심해질 것 같긴 한데요. 압박들이 이제 그런 면에서 또 규제를 또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또 면이랑 그런 또 가장 큰 대상이 본인들이라는 거에서 좀 그런 부분 느껴지긴 하네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세계 지금 3위 거래소가 FTX가 무너졌고 그 후순위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5위쯤 되는 거래소인 비트맥스의 설립자 아서 헤이즈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유명한 분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오히려 매수의 타이밍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좀 귀가 솔깃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서 헤이즈는 이미 한 달 전에 매도 압력이 끝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자체 분석을 통해서 중앙화된 대출 기관,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업체, 그리고 일반 소매 투자자의 비트코인 매도 압력은 기본적으로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 세 개의 주체가 그동안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투자를 해왔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청산을 당했고요. 그들이 더 이상 팔 수 있는 비트코인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입니다. 작년 하반기 시장이 어려워지자 대출기관, 앞서 말한 채굴기업, 유동성이 가장 뛰어난 비트코인부터 팔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자금 문제를 해소하려고 했던 곳이죠. 이들이 비트코인을 팔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였죠. 아서 헤이즈는 채굴 기업들이 상반기에 발생한 사태로 여름부터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순매도하고 있다고 당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전기요금이나 인건비 이런 것들을 계속 지출해야 하고요. 시설을 가동하는 데에도 또는 대출금을 갚는 데에도 비트코인을 팔아서 달러를 마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비트코인을 내다 팔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채굴 시설 자체를 팔거나 담보로 맡겨서 그 가치를 통해서 대출을 받기도 했죠. 그러나 이제 시장에 대량 매도를 할 주체가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본 것이고요. 팔 수 있는 건 이미 팔았으니 당장 필요한 달러를 이제 그들이 확보를 하고 재물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매, 일반 투자자들인데요. 이들은 일반 거래자입니다. 그래서 규모 면에서 볼 때 대규모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힘든 그런 분들이고요.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우리가 바닥이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맞아요. 예, 비트맥스가 이제 자체적으로 발명한 비트코인 US 달러 무기한 계약이라는 이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을 보면 미결제 약정이 얼마나 되느냐로 우리가 시장이 얼마나 투기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투기 정도가 높으면 사람들이 더 많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알다시피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따라서 청산을 당하게 되죠. 네. 이 경우를 살펴보니까 미결제 약정의 사상 최고가는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치와 일치하더라. 시장이 하락하면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되고 이로 인해서 미결제 약정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요 중앙화 파생상품 거래소의 미결제 약정을 합쳐보니 이 미결제 약정의 저점이 이미 작년 11월 14일에 비트코인이 16,000달러 이하로 내려왔을 때와 일치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결제 약정은 이미 2021년 최저가 수준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써 과도한 롱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대부분 사라졌고요. 남은 거래자는 파생상품을 해지로 사용하는 일부 투자자와 낮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거래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이 보였으니 더 높이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본 것이 아서 헤이즈의 분석입니다. 채굴자들의 이제 거래소로의 움직임, 매도 움직임이 사라져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결제, 미거래 약정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추이로 봐서는 지금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아서 헤이즈가 이제 파생상품 거래소 대표이기도 하고 비트맥스라는
본인 자체도 트레이더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수년 전부터 그 세일 전망들 계속 이제 보고 오고 있는데 꽤 적중률이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 머지 이후에 이더리움 하락도 약간 전망을 좀 했었고. 그러니까 세이제 입을 좀 주목을 해야겠군요. 네. 예. 한 명 더 볼 텐데 이 사람은 앞에서 이제 뭐 반등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과는 다르게 좀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낸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난센이라는 데이터 업체의 설립자죠. 알렉스 스바네빅이라는 북유럽권 사람인데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이 난센은 이제 대표적으로 암호화폐 자산이나 블록체인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취합해서 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네. 이 CEO인 알렉스 스바네빅은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했고요. 에딘버러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전공을 했습니다. 네. 지난 10년 동안 관련 회사에 근무하다가 2018년에 난센의 공동 설립자로 참여해서 처음에 CEO로 출발했다가 지금은 CEO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스가 이제 다른 업체 또는 다른 그 인플루언서들과 달리 2023년 암호화폐 업계를 여전히 비관적인 태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그 암호화폐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바로 2023년이지 않을까 이렇게 봤습니다. 6가지 이유를 6가지나 됐군요. 네. 예.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돼요? 네, 첫 번째는 2021년과 작년 두 해 동안 탄생한 대부분의 시드 단계의 스타트업들의 자본이 이미 거의 고갈돼 간다. 두 번째는 일부 회사가 피인수될 것이다. 네, 세 번째는 소수 회사지만 신규 자금 조달은 그래도 가능하겠다. 그렇지만 80% 정도는 자금 조달이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 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기술 인력의 연봉이 앞으로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엔지니어들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기술 일자리 자체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6번째는 벤처 자금이 지금 현재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분야보다는 인공지능으로 많이 전환될 것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코인베이스가 계속 이제 엊그제도 1,000명 추가 감원을 했다고 소식 나오던데요. 이 크립토 업계의 그런 큰 기업들 중심으로 이런 인력 감축들이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느낌에. 네. 이제 최순중 기자님하고 이장우 대표는 사실 우리가 이제 바닥에서 반등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 두 분 다 이제 언제쯤 바닥이 끝나고 정말로 튀어오르는 우상향 흐름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2주 전에도 뭐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기는 이제 여름쯤이 되지 않을까. 여름이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은 크립토 여전히 겨울인 것 같고요. 봄에 이제 청보리가 자라나려면 여러 번 이렇게 보리밭을 밟아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네. 예, 새싹이 돋아오르는 그 과정에서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런 부분이 계속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지나면 확실히 더워지는 여름부터 시장 반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밟히는 시간이다. 네. 이장우 대표는 어떻습니까? 사실 뭐 금리 추세와 연관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인하한다라는 추세가 있을 때는 다른 자산들과 함께 이제 회복을 할 텐데 예. 아무래도 크립토는 이제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는 좀 회복 속도가 늦을 걸로 좀 봅니다. 왜냐하면 FTX 같은 여진들이 여파 계속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규제들도 계속 더 강해질 거고 이런 부분들이 회복은 좀 늦겠지만 결국 2023년 올해는 이제 회복이 시작하는 일단 한 해가 될 거라고 좀 봅니다. 네, 확실히 대외 환경에 굉장히 민감한 것이 블록체인 크립토 업계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대로 상반기가 지날 쯤에 상행을 하게 될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블록미디어의 최순중 대표와 함께 현재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